지금은 태양이 작은 별로 빛나고 있지만 야금야금 태양의 사이즈가 계속 커지면서 아주 먼 미래이긴 하지만 지구를 잡아먹기 전에 미리 이제 다른 행성으로 도망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치용배입니다. 사실 우주 공간엔 굉장히 넓은 공간 속에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분자, 먼지 구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먼지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거대 분자 구름, 자이언트 몰레큘라 클라우드, 줄여서 GMC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주 공간에 퍼진 분자 구름 속에서는 그 속의 분자, 입자들끼리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점점 자기들끼리 가까워질 것이고 결국에 넓게 퍼져 있던 분자 구름의 크기도 조금씩 작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중력 때문에 분자 구름이 수축한다, 줄여서 중력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하게 퍼져 있던 분자 구름이 작아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이제 내부에서 이 분자 구름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 있던 열 에너지가 이 좁은 부피 속에 집중되면서 조금씩 내부의 온도도 뜨거워지죠. 가스 구름 속에 살고 있는 원자핵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양성자들끼리는 어지간해선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석에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같은 플러스와 플러스 양성자 원자핵들은 평범할 때는 서로 밀어내기만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스 구름이 수축하고 내부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밀도가 올라가면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약간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우리가 평소에 한산한 낮 시간대 지하철을 탔을 땐 굳이 빈자리에 앉지 모르는 사람 옆에 앉진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밀도가 낮고 온도가 낮을 땐 원자핵들도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에 9호선에 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옆에 사람과 붙고 싶지 않아도 우린 억지로 다른 사람과 어깨빵을 때리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가스 구름의 중심에 밀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뜨거워지면 바글바글해지니까 원자핵들끼리 부딪히는 충돌이 빈번해집니다. 그리고 온도도 엄청 뜨거워지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핵이 움직이는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그러면 더 빠르게 부딪히는 충돌이 빈번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원래는 서로 붙어 있고 싶지 않아 했던 양성자 원자핵들끼리 어거지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핵들의 융합 반응인 핵융합 반응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가스 구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반죽된 가스 분자 구름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의 엔진이 점화되면 이때 또 중요한 변화가 벌어지게 되죠. 이전까지는 오직 가스 구름의 육중한 중력에 의해서만 가스 구름이 수축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에서 핵융합 엔진이 켜져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제 뜨거운 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젠 더 이상 육중한 중력에만 수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부에서 뜨거운 열이 만들어지면서 반대로 그 열에 의한 압력으로 팽창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열에 의한 압력이 중력에 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면 이제 더 이상 가스 구름은 작아지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딱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 그 순간을 역학적으로 정지한 평형 상태, 줄여서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중력과 압력이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를 천문학에선 별이 되었다, 항성이 되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50억 년 전에도 우리 태양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요. 이렇게 지금의 태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무대를 선보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팔을 처음에 넓게 벌리고 있을 땐 김연아 선수가 도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같은 자세로 팔을만 오므리면 갑자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팔을 넓게 벌리고 있을 땐 넓은 반경까지 회전 에너지가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팔을 오므리면 동일한 회전 각 운동량, 회전 에너지는 보존을 해야 되지만 반경이 짧아진 만큼 속도가 빨라져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넓게 퍼져 있던 가스 먼지 구름도 반경이 작아지고 수축을 하게 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변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동그랗게 뭉쳐놓은 밀가루 반죽도 빠르게 빙글빙글 돌리면 점점 납작한 마치 피자 도우 같은 모습이 되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둥글게 퍼져 있던 가스 반죽 덩어리도 빠르게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납작
납작한 피자 도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진 애기 별을 중심으로 주변에 만들어진 납작한 먼지 원반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 행성 원반 또는 프로플리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애기 별이 만들어지는 현장 주변을 보면 다 납작하게 퍼진 아주 넓은 크기의 먼지 원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먼지 원반 속에서 떠돌고 있던 부스러기가 또 자기들끼리 반죽이 되면 그 자리에서 크고 작은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45억 년 전쯤에도 태양 주변에서 떠돌고 있던 먼지 원반 속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목성이 만들어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같은 원반상을 떠돌고 있던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각각의 행성이 된 것이니까 지금처럼 얼추 비슷한 궤도 면 위를 돌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태양은 50억 년째 모태 솔로거든요. 주변에 다른 별이 없습니다. 50억 년째 계속 외롭게 혼자 타고 있었고 앞으로도 한 5, 60억 년 동안 아마 계속 모태 솔로로 살다가 이제 죽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주에는 태양같이 혼자 있는 별도 많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옆에 다른 별을 하나 더 두고 있는 쌍성이 되게 많습니다. 대략 우리가 비율로 보면 5대5 정도의 비율로 쌍성과 외톨이 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외톨이 별이 아니라 쌍성 주변에도 행성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타투인 행성처럼 하늘 위로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르는 세계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태양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 제곱 킬로그램 정도예요. 감이 안 오는 꽤 큰 크기인데 비유하자면 우리 지구보다 30만 배는 더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육중한 태양의 질량 전부를 다 태양이 연료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 중심부에 꽁꽁 쌓여있는 그 높은 온도와 높은 밀도의 핵만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태양이 실제로 연료를 쓰고 있는 태양의 핵은 태양의 전체 부피로 따졌을 땐 고작 1%밖에 안 되는 작은 부피의 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부의 핵의 밀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부피는 1%밖에 안 되지만 그 작은 핵의 질량은 태양 전체 질량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밀도인 거죠. 그 높은 밀도의 수소핵을 이제 열심히 태우고 있어요. 수소 4개를 뭉쳐서 헬륨 하나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에 비해서 헬륨의 원자핵은 덩어리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덩치 큰 애들을 또 융합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이 갖고 있는 중심의 온도 정도론 수소를 태우는 건 가능하지만 수소보다 더 무거운 까다로운 땔감인 헬륨핵까지 태우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에 중심에 수소를 뭉쳐서 헬륨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소는 태울 수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 찌꺼기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점점 내부에 있던 수소핵은 작아지고 그러다가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헬륨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드디어 태양의 엔진은 꺼지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태양은 붕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태양의 육중한 중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던 수소핵 융합 엔진의 뜨거운 열 덕분에 바깥으로 태양을 팽창시키려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료를 모두 다 써버렸고 엔진이 꺼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중력에 대항해서 버틸 수 있는 압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태양의 중심부 핵은 육중한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붕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벌어지게 돼요. 연료가 고갈되어서 식어있던 이 핵이 다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핵 속에는 아직은 태울 수 없는 헬륨 찌꺼기만 있기 때문에 그 헬륨 자체를 태우는 건 불가능하지만 핵이 뜨거워지면서 핵 주변에 남아있던 아직 태우지 않았던 수소 물질들을 또 다시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냐면 처음에 핵 융합에 쓸 수 있었던 수소 핵의 양은 꽤 작습니다. 핵밖에 안 되니까 되게 작은 거죠. 따라서 핵만 태워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열의 압력의 세기도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태우게 되는 수소의 양은 어떻죠? 핵 안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핵 바깥을 덮고 있던 수소 껍질층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새로운 핵융합의 재료로 쓰게 되는 거니까 처음보다 훨씬 막강한 압력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진 열에 의한 압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면서 중력을 이기고 별이 부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양의 사이즈 자체가 점점 비대하게 거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태양의 질량을 보면 앞으로 태양은 한 60억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될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처럼 별 자체가 점점 사이즈가 부풀면서 온도가 미지근해지고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붉은 별을 뭐라고 하냐면 적색 거성, 영어로 레드 자이언츠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우리 태양도 앞으로 먼 미래가 되면 지금의 크기보다 한 250배는 더 크게 부풀어
부풀은 아주 커다란 적색 거성이 되는 거죠. 지금은 태양이 작은 별로 빛나고 있지만 250배 정도 더 커진다고 하면 지금의 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 정도 크기까지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금야금 태양의 사이즈가 계속 커지면서 곁을 돌고 있던 수성 호로록, 금성 호로록, 그리고 아마 지구까지도 호로록 집어삼키면서 태양계 안쪽을 돌고 있던 수, 금,지 세 개의 행성이 모두 태양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종말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겠죠. 태양이 본격적으로 부풀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3-40억 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태양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태양 자체가 점점 거대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태양 빛의 양도 점점 강렬해지겠죠. 결국에 지구에서 느끼는 태양의 에너지도 많아지는 거고 전반적인 온도 자체도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에 잡아먹히기 직전에 이미 지구를 덮고 있던 바다와 대기는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거고요. 달 같은 세계가 돼서 우리 지구는 결국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세계가 되는 거겠죠. 다만 대부분의 별들은 지나 막바지에 외곽의 물질들을 우주 공간으로 격렬하게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별 자체의 질량도 야금야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격렬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우리 태양 정도가 얼마나 질량을 잃어버릴지 질량 손실의 양을 생각을 해보면 한 30%는 잃어버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의 질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터지기 직전 태양의 마지막 질량은 70%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지구가 태양에 붙잡혀 돌고 있는 이유는 지구를 붙잡고 있는 태양의 중력 덕분이거든요. 근데 태양의 질량이 다이어트를 해서 줄어들었다? 이건 지구를 붙잡는 태양의 중력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점점 느슨해질 거고 지구는 야금야금 태양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는 거죠. 태양 자체도 부풀어 오르지만 그 과정에서 태양이 열심히 또 다이어트를 해주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도 약해지고 지구도 살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태양이 원체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대기권과 바다는 다 날아가 버리긴 하겠지만 지구가 또 그 사이에 도망간 덕분에 지구가 통째로 태양의 일부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구가 잡아먹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단순히 태양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태양에 분출한 먼지 구름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또 지구의 속도를 늦추는 마찰의 효과를 또 일으킵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의 질량이 줄어들어서 지구가 멀리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 태양이 토해낸 가스 구름들이 지구의 속도를 또 늦추면서 다시 또 지구가 나선을 그리면서 궤도가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아마도 결국엔 지구가 태양 속으로 끌려가는 건 정해진 운명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의 팽창을 막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인 건 아주 먼 미래이긴 하지만 태양이 정말 지구를 잡아먹기 전에 미리 이제 다른 행성으로 도망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태양이 커지면 지금은 우리 지구 정도 거리가 태양빛을 따뜻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살기 좋은 거리이지만 태양 자체가 커지면 그 범위가 점점 뒤로 물러나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목성이나 토성 정도 거리는 너무 춥지만 태양 자체가 커지면서 이제 목성이나 토성 정도의 거리가 살기 좋은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한참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후손들을 우주선에 태워서 이제 목성이나 토성 곁을 돌고 있는 얼음 위성들이 있잖아요. 그 얼음 위성으로 이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대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적색 거성으로 부풀은 태양에서 멀찍이 토성이나 목성 궤도 정도로 벗어나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실 그것도 그리 무사하진 않을 겁니다. 태양이 이제 적색 거성의 단계로 살아가고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목성이나 토성 정도 거리로 도망가서 살았다 다행이다 이러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팽창한 태양은 터지게 됩니다. 이제 내부에서 수소핵이 다 헬륨 찌꺼기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리고 바깥을 덮고 있던 수소 껍질을 태워가지고 태양이 부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바깥을 덮고 있던 수소 껍질조차 고갈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강한 중력이 작용하면서 내부에 쌓여있던 헬륨 핵을 더 진이기고 더 수축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태울 수 없었던 찌꺼기에 불과했던 헬륨 핵조차 순식간에 격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확 타버리게 됩니다. 수소를 태울 때보다 헬륨을 태울 때 발생되는 에너지가 훨씬 강하거든요. 사실상 정말 순식간에 별이 팡 터지는 수준의 엄청 격렬한 폭발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헬륨 플래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헬륨 섬광이라고 부르거든요. 태양같이 가벼운 별 중심에 쌓여있던 헬륨 핵이 순식간에 타버리면서 빵 터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순간 태양은 외곽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다 토해내게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 격렬한 폭발은 목성, 토성 정도 거리에서도 버틸 수 없을 거고요. 결국에 태양이 터지게 되면 태양계는 말끔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태양 같은 별들이 오래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주 공간에 예쁜 동그란 가스 구름들을 남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따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멀리서 봤을 때 행성같이 동그랗게 보이는 가스 구름이다 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 플라네터리 네뷸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별의 외곽이 둥글게 벗겨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중심에 숨어있던 별의 씨앗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드러난 별의 속살은 사이즈는 아주 작을 거고요. 별 중심에 숨겨져 있던 별의 씨앗이기 때문에 엄청 뜨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지만 사이즈가 원체 작아서 조금 어둡게 보이는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별의 잔해가 남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하나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태양 같은 별들이 결국에 헬륨 플래시까지 겪게 되면 중심부에 남기는 찌꺼기가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수소를 태워서 헬륨 찌꺼기가 만들어졌고 또 그 헬륨 찌꺼기를 다시 태워서 결국에 쌓이는 건 탄소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별이 터지고 남은 백색 외성은 사실상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농축된 탄소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구에서도 땅 밑에 쌓인 탄소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죠. 제가 어릴 때 봤던 둘리가 꼴뚜기 왕자 만나는 에피소드를 보면 그때 이제 둘리랑 친구들이 찍구별이라는 보석으로 빛나는 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천문학적으로 보자면 그 찍구별은 사실 백색 외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끔 과학에서 진화라는 말을 떠올릴 때 흔히 갈수록 더 예뻐지고 복잡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태양의 진화 과정도 결국엔 태양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아예 그냥 터져버리고 사라지고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죠. 결국에 별이 터지고 사라지는 과정이지만 이마저도 우리는 별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사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예뻐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린 진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의 반대말은 태화가 아닙니다. 진화의 정확한 반대말은 정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별의 진화, 생명의 진화, 우주의 진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진화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주가 계속 변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